자, 우리 심리상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심리 강좌를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 또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또는 분노가 많거나 또는 고통이 심하거나 또는 정신적인 수많은 아픔들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심리치료 강좌가 많은 도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치유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심리치료 교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길들도 하나님 또 제촉하시고, 한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심리치료 강좌가 잘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강좌를 할 텐데, 이 강좌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러한 귀한 강의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김일학 집사님과 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유, 장로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튜브 강좌를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이 강좌가 이제 치료 우리 교실에는 참석하지 못해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또 치유에 도움이 되고, 또 강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져서 우리 심리치료 교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할 강의 제목은 기분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우울감을 맛보게 되고, 또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기쁜 희열 같은 감정을 느끼죠. 예를 들어 한 인간의 지속적인 내적 감정 상태는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쁠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여러 가지 병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병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가족의 어떤 갈등과 또는 관계에서 문제가 지속화된다든가, 또는 어떤 사건이 생겨서 모든 가족이 또 상실감이나 아픔을 겪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으로 장애가 생기는 일시적인 장애도 되고, 또는 좀 지속적인 장애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무튼 기분 장애라는 것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우울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서 오늘 강좌에 우리가 주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자, 기분 장애는 일단 미국의 DSM-4라고 하는 질병 분류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어떤 정신적인 질병과에 대한 것들을 필드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조목조목 나눠놨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위를 조형 사진을 찍는다든지 내시경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CT를 촬영한다든지, 그래도 정확히 안 나면 MRI를 찍죠? 그런 것처럼 심리 치료도 이렇게 심리 진단이 있고 또 심리 분석을 하게 되고, 심리 분석이 끝나면 이 내담자에 대한 진단명을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의 지금 정신적인 문제는 공황장애입니다. 아니면 충동조절장애입니다. 아니면 우울감이 한 6개월 계속되니까 우울증이 좀 심해서 좀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 치료도 필요합니다. 라든지, 또는
뭐 진로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 같으면 진로 상담에도 명확한 목표를 갖지 못할 때에는 그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 강화 훈련이 필요하던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분 장애라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무드 어떤 기분이 그냥 안 좋아가 아니라 우리 그 심리학계나 정신의학계, 신경학회에서 말하는 기분 장애라는 것은 첫째가 양극성 장애, 그 다음엔 우울 장애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디프레션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우울 장애가 돼요. 또 이분이 바이폴라 디스올더 쪽이 강하다. 즉 양극화돼서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질환이 있구나 하면 그런 경우는 양극성 장애라고 병명을 붙여주는 거죠. 물론 그 양극성 장애는 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증세가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이 이미 이제 왔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거 분류를 하는 이유는 진단명이 정확해야 치료법도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감기 걸린 사람을 자꾸 독감 걸렸다도 안 되고 위염인 사람을 위암이라 하면 되겠어요? 놀라가지고 충격이 심해지겠죠. 예. 그런 것처럼 진단명이 우리가 치료를 할 때에도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분 장애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냐? 영어에서 아주 쉽죠. 그 depression disorder란 말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가 계속 압박이 주어져서 기분이 다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depression이라는 말은 스트레스하고 직결되죠.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화되니까 디프레션이 오고 디프레션이 오니까 기분이 가라앉는 거고 가라앉으니까 우울해지는 거고 우울해지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옵니다. 뭐 이 특별히 이제 은퇴를 한 분들 또는 직업을 잃어버리고 1년, 2년 쉬는 사람들 또는 사업이 이렇게 잘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문 닫은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의 이런 이제 증세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기분 장애가 왜 오느냐? 원인이 있겠죠. 첫째는 유전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이런 기분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이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그만큼 가족 구성원들이 기분 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화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전적으로 볼 때 신경 전달 물질 쪽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데 뭐 예를 들면 그 노에피네프린이라든가 또는 도파민, 세로토닌 다 호르몬이죠. 우리 그 뇌 안에서 생겨나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부족할 때 우울증이 오고 기분이 저조해지고 쫙 가라앉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가 병원에 가면 이 호르몬 제제를 투여를 하는 이유가 그럼 기분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기분이 올라가는 건 그러한 효과를 보게 되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약을 복용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6개월 이상 정도 되면 일단 스탑하는 게 좋다. 그걸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소셜 사이콜로지컬 리즌이 있어요. 사회 심리학적으로 이런 우울감이나 또는 양극성 그 바이폴라 디스올더라고 하는 조증이나 우울증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회 심리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 활동을 할 때 그죠? 굉장히 뭐 갑질을 당해서 어떤 분이 거의 한 2, 3년 동안 계속 갑질을 당해. 요즘에 우리가 왜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주민들의 갑질을 당하고 뭐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고 어떤 경비원은 자살한 뉴스까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상당히 해당될 수 있죠.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스트레스 심한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뜻이죠. 물론 여기 없지만은 또 이런 요인도 있죠. 과거에 모든 일이 잘 되던 분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이도 들어가. 또 주변에 친하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져. 그리고 세상도 떠나고 또는 관계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괜히 원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연락 안 하다 보니까 관계도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들이 너무 극소수가 되는 거지. 손가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니까 매일 그 사람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어울리곤 하겠지만은 이런 데에서도 뭐가 와요? 사회적으로 굉장한 그 우울감,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다시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겠는가 하면은 첫째로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종교 생활, 영적 생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강하면 심리적으로 눌려있던 부분들이 치유가 되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 낭망이란 말이 바로 이 디스트레스란 말이에요. 낭망한다. 스트레스란 말이지. 어찌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왜 힘들어하느냐. 그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은 기도하란 말이 되겠죠. 그리고 치유의 광선을 너희에게 비추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이런 안 친한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어떤 활동을 지속화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어디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을 찾는 일 그리고 에너지를 같이 있는 데다가 사용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울감이나 무드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사람은 왜 그렇잖아요. 뭐 축구를 한 게임 탁 뛰었어. 그러면 땀을 쭉 흘리고 나면 사람이 뭔가 그죠? 개운하고 기분이 좋죠.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아, 참 오늘 하루가 보람됐어. 이러한 감정이 많이 올라갈수록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 되면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피츠라든가 볼비라는 그 심리학자는 이런 그 기분 장애나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겪게 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왜 자랄 때 있잖아요. 유아기 때. 유아기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 뭐 그러니까 뭐 3세에서 한 5세 이런 유아기. 그다음 아동기는 그 초등학교. 요때 모자 간에 또는 부자 간에 부녀 간에 애착 관계가 불안정한 경우죠. 애착 관계가. 예를 들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관계도 그걸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너무 이렇게 또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런 그 느낌 속에 자라난 아이들도 나중에 우울해질 수 있는 거지. 아이가 첫째 말이 없어집니다. 그럼 부모하고 활발한 대화가 없는 자녀들이나 가정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대화가 없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그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말을 들어봐야 무슨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부모에게 책임이 많이 있는 거죠. 유아기, 초동 이런 학기 때는. 그래서 우리가 대략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기분장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이러한 기분장애에 대한 것들을 공부할 때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고 인지 이론이라는 게 있죠. 참고로
행동 이론은 동물을 대개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에 잘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강아지를 저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키워봤지만 보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거기는 안 가고 피합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사람도 같다는 거죠. 사람은 더 하죠. 동물도 그러한데. 그래서 친밀 관계가 높은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는 건강하고 또 성인이 돼서도 또 사랑을 잘 줄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기도 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뭐 영국, 프랑스 사람들하고 달라서 I love you,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런 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큰맘 먹고 한 번씩 하죠. 응? 사랑해 무슨 어쩌다 하니까 어색할 수밖에 서로.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굿모닝, I love you. 응? 또 나가서 일하다가도 Hi honey, I love you. Are you okay? 그리고 I miss you, 보고 싶어. 이게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라는 컬처가 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우리 한국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그 사랑의 결핍, 애정 결핍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쉬워요. 뭐 치료법 자체가 표현하기 훈련을 서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부부간에, 자녀간에,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들 사랑해 이런 습관하면 좋아요. 우리 딸 사랑해.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아빠는 엄마는 기도해. 이런 말 한마디가 굉장한 자존감을 올려주게 되죠. 예. 자녀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지식을 주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는 거고, 어떤 보상을 줘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가족 치료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학에서 인지 이론, 그 recognition theory라는 인지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닥터 백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주장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 익스피리언스가 있다. 그러니까 부정화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높을수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전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했나? 긍정은 뭐예요? 파지티브란 말이야. 그러니까 긍정은 꼭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신뢰할 때 긍정의 신호가 갑니다. 근데 저 A, B한테는 굉장히 긍정인 시그널가 서가 되는데 C라는 사람을 보면은 부정이 돼.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인 메시지나 부정적인 말이나 신뢰를 못 갖게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C를 생각할 때는 저 사람하고는 신뢰가 안 돼.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해 인지 행동이다. 그리고 인지 심리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치료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저 내담자가 어떠한 인지를 하고 있나, 가족 구성에서는 어떤 인지를 하고 있고, 회사에 가서 일할 때에는 어떤 인지를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 간에 대한 인지가 있으며,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지도가 있는지, 또는 무교 같으면 무교도 누군가를 믿고 있겠죠. 또는 불교 같으면 석가모니와 관계에서 얼마나 어떤 신뢰가 있는지, 이런 인지가 퍼센테이지가 긍정화된 것이 80%면 그분은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인지가 부정적인 게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돼요? 기분장애나 다양한 형태의 우울감이나 분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그것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를 찾아내서 긍정화 치료를 해서 건강한 그러한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기분장애의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단락을 보면 임상에 양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린에게는 그 양상이라는 뭐예요? 어스펙트. 그러니까 이 동전에도 양면이 있죠. 이쪽 양쪽이 면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양면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아침에는 기분이 좋은데 오후에 갑자기 어떤 일이 빵 생겨가지고 이거 막 걱정이 많아졌어. 갑자기. 그러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네. 좋았던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원래의 좋았던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생긴 문제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더 강하게 나한테 탁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한 우울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 멜랑콜리즘이라는 말을 쓰죠. 슬라이트는 가볍다. 가볍게 미끄러지듯이 가볍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때의 감정을 잘 치료 안 하면 굉장히 심한 중한 우울증을 하겠죠. 중한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나 다양한 형태의 질환을 직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체중도 줄어요. 그러면 내가 암인가? 막 병원 가서 다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가 선생님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신경성이란 말이에요. 신경의 널브가 너무 지금 예민해져 있는 거죠. 걱정 때문에.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내가 그거를 척도를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 채널 리모트가 있으면은 통도 내 마음대로 누르면은 바뀌잖아요. 채널 24도 갔다가 25도 갔다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감정을 치료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유튜브 하면서 집사님하고 우리 여기 심리치료 교실 이름을 뭘 할까? 한번. 물론 한국심리치료연구소가 심리상담치료연구소가 우리 원래 제가 설립한 이름이지만 연구소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름이 없을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이름이 선택이 딱 되면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유튜브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려줄 좋은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욕이 부진하거나 소화도 안 되거나 소화도 실제로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체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 먹었는데도 계속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거의가 신경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타먹 널브 디스오더란 말을 쓰죠. 내과에서는 그러니까 위 신경이 있죠. 위의 신경이 너무 팽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MRI 찍으면 위가 안에가 뻘개져 있어요. 충혈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 심해지면 뭐가 됩니까? 궤양이 되기도 하고. 빨리 치료 안 하면 그 다음에 궤양에서 암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그렇게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심리의 모든 진단도 경험할 때는 쉬워요, 고치기가. 근데 B, 그다가 C까지 가면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증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매니악 멘탈 디스오더라는 조증은 뭐예요? 정신분열이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가면서도 중얼중얼. 요번 주도 가니까 멀쩡해 건장한 청년인데 혼자서 막 뭐라 떠들고 가더라고. 그 참 마음에 안 됐어요. 왜 저 청년은 신체는 건강한데 왜 저렇게 뭐라고 중얼거리고 하나. 그 사람의 가족사나 개인사를 쭉 거꾸로 필름을 돌려보면 이유가 나오겠죠. 어느 시점에서 어떤 충격이나 분노나 굉장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치료는 초기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헤비 멜랑콜리즘. 넘버 2를 보면 심한 우울증이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굉장히 우울증이 심한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상담을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 와서 상담을 내가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또 카페에서도 하고, 저도 정기적으로 또 카페에서 하는 상담도 있어요. 예, 서로 약속이 한번 중간쯤 되는 시점에서 스타벅스도 좋고 다양한 형태의 카페에 가서도 조용한 데를 찾아서
거기서 노트북 켜놓고 상담과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가 잘 진행되는지를 또 대화, 전화로 하고 또 전화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심한 우울증은 이미 경한 우울증을 지났고 그 다음에는 잠복기를 또 지나서 이미 6개월 이상 지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뭐죠? 항상 구부정하게 앉아있고 집에서도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리고 엄마가 밥 먹어라 해도 소식이 없어. 가만히 있어. 뭘 하는지.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대화를 가족들하고도 피하고 친구들하고도 피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몸도 나빠지고 체중도 빠지고 그리고 근육의 모든 근육량도 감소가 되고 예.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결국은 신체적으로 문제를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빨리 심리 치료를 받도록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그게 그냥 뭐가 됩니까? 유기가 되고 마는 거죠. 유기, 방치.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한국은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TV에서도 상담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오니까 드라마도 나오니까 점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옛날 같으면은 내 자식이 우울증 걸렸는지 무슨 뭐 분열이 있는지 뭐 아니면 주의력 집중 결핍증이 있는지 뭐 아니 얘는 원래 이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머니들부터가 그런 지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자기 자식이 망치는 걸 모르고 방치하고 있고 또 아버지들은 또 주로 보면 옛날에는 좀 근엄하고 그죠? 뭔가 자꾸만 이제 강압을 하거나 그죠? 압박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옛날의 아버지들이 그죠? 예. 요즘 아빠들은 안 그러죠. 좀 더 자상하고 안아주고 친밀감 높여주고 뭐 아주 이렇게 해주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경한 우울증, 그 다음에 중간, 미들, 그 다음엔 헤비, 멜랑콜리즘에 대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자, 뭘 느끼게 되죠? 아, 저분은 저렇게 두다간 위험하겠다. 언젠간 저분은 자살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좀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남자분들은 우울증을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아, 나 외로워 하는 분들 중에 특징이 술을 마시는 분들은 술에다 대부분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나면 도파민이 올라가듯이 기분이 올라가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약물 치료를 해서 도파민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 치료가 되는데 뇌가 약물 호르몬 치료 대신 이렇게 알코올을 통해서 기분을 올려버리면 그때는 기분이 좋지만 이미 인지장애가 일어납니다. 알코올을 계속 마시면. 그렇죠? 인지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되어지고 또 분노가 숨겨져 있던 무의식 속에 있던 그런 분노들이 거의 다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밖에 나가면은 술을 마시다가 사고 치는 사람,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도 심각한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다 우울증 때문에 오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죠? 예, 그 우울감을 보상해 줄 수 있는 행동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분은 어떻게 이런 우울감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지? 하려면 그 집을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돼? 빨리 끄집어내야지. 안 끄집어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울감도 아, 이 물에 빠졌구나. 우울의 바다에 빠졌구나. 그 우울 바다에서 얼른 건져내가지고 기쁨의 바다로 가서 항해하게끔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것까지도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기쁨의 바다로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쪽으로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방법을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라고 그러고, 또는 인지를 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작업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보통 심리치료는 뭐
최단기로는 석 달에서 6개월, 1년 또는 심하면 2년, 3년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빨리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빨리 경할 때 치료받는 것이 빨리 치료가 되는 거고, 오래 갈수록 그 치료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경조증, 하이포매니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아란 말은 뭐냐면 거의 미쳐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근데 여기서 하이퍼란 말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아주 완전히 그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그 백인이 막 시세를 부려. 부부간에 막 남편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스트레스를 부리고 짜증을 낼 때 뭐라 그래요? 남편이 하는 말, Honey, you are so hyper. Please calm down. Calm down and talk to me more softly. 이런단 말. 여보, 당신 지금 굉장히 막 예민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부드럽게 한번 얘기해보면 안 될까? 이런 대화를 하죠. 하이퍼란 말은 정신적으로 미치는 상태가 끝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하이퍼란 말을 앞에 붙이고 뒤에 매니아라는 미쳤다는 뜻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뭔가 나쁜, 정신적으로 나쁜 쪽으로 미쳐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는 경조증, 경하게 조증이 왔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죠. 기타나 바이올린에 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을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조율이 잘 안 돼서 조증이란 말을 쓴다. 그러게 내가 한번 설명했죠. 조증이란 말을 설명할 때, 내 기타 줄이나 모든 연주를 하려면 줄을 잘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쭉 맞춰서 잘 나갈 때 그 다음부터 연주가 되는 것처럼 연주가 잘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정신과에서는 옛날처럼 분열이란 말 쓰기보다 좀 듣기가 좀 그러니까 조증을 말을 쓰자. 그래서 경조증, 가볍게 조증이 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증이 오면요, 도파민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은 또 우울한 단계를 이제 지나서 이제 위로 올라가 조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극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양극, 바이폴라. 그러니까 우울한 모두가 한 2, 3년, 4년 가다가 어느 순간 청정기로 가면 거의 조증으로 가는 수가 많아요. 전에 왔던 그 청년도 조증 아니었습니까? 예. 그 되게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울했다고 그래요, 그 청년도. 근데 대학 가서부터는 갑자기 조증이 돼가지고 잠도 안 자요. 잠도 몇 시간도 안 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떠들고 누구를 죽이고 싶다 그러고 잠을 안 자고 계속 중얼대고 떠들고 이런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미친 거죠, 정신이. 그래서 매니아란 말을 쓰는 거예요. 매니아. 예.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전에는 말 안 하고 처박혀 있다가 이제는 너무너무 즐거워. 아주 그냥 프라우드 메리야. 그냥 keep going 하는 거야. 그냥 계속 어딘가 가서 가고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정신세계나 이런 심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우리 아들이 그냥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우울해가지고 늘어져 있더니 왜 이제는 얘기도 잘하네. 야, 낫구나. 낫습니까? 난 게 아니죠. 치료가 안 되니까 완전히 이제는 치료가 불가할 정도까지 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도취를 하고 나는 히틀러가 되고 싶다, 그런 말 해줘요, 자꾸만. 나는 히틀러의 그 사상을 가지고 내가 뭔가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라고. 뭐 전혀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나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쓸데없는 자신감. 네. 굉장히 뭐 다 할 수 있어, 세상의 모든 것. 그게 바로 조증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허황된 말, 그런 말. 100% 다 조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증세를 보인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런 환자에게 돈을 주면은 투자했다가는 아주 다 망하고 맙니다. 무슨 투자든 다 망하고 말아요. 왜? 과도한 자신감, 그리고 하면 무조건 다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빨라지죠.
그리고 굉장히 과장법을 많이 쓰죠. 예. 그리고 이제 산만하죠. 그리고 사고 과정이 계속 바뀝니다. 일관되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하다 갑자기 이쪽에서 듣고 있는데 상담상 계속 듣고 있는데 갑자기 주제가 엉뚱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또 좀 하다 또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왔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이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스피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은 아, 이분은 조증에서도 심하구나. 또 중간쯤 되는구나. 또는 좀 경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심리 검사를 하거나 상담하면서 대략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또 뭐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뭐가 돼요? 어떤 요구를 많이 합니다. 황당한 요구. 나 뭐 어디 가서 좋은 거 먹고 싶은데 그냥 사달라고 뭐 떼거지를 부리는 수도 있어요. 예.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사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뭐 돈이 좀 필요한 돈 좀 달라고 그러고. 아주 머리가 아파집니다. 부모들 같으면. 예? 주변이 다 어려워. 그래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감정 변화가 아주 심하죠. 예, 눈물을 흘리다 웃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뇌가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따라 슬퍼하다가 웃다가 떠들다가 반복을 하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증에 대한 걸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매니악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조증 상태는. 여기는 아주 의기가 양양하고 기고만장합니다. 또 흥분 상태가 지속화되고, 네.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과대망상도 보이게 되죠. 네. 그리고 자칫하면 어떤 그 성범죄를 또 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청년기에 조증이 걸리는 환자 같으면 지나친 그 상상과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망상에 빠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성범죄도 벌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교재도 보시면 나오죠. 거의 잠을 자지 않는다는 특징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죽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겨울 같으면은 또 술 먹는 사람 같으면 결국은 술에 그죠? 중독이 돼서 얼어 동사하는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대략. 네. 그럼 이제 조금 넘어가서. 네. 주로 이제 그 우울감을 가진 기관들이 초기 발생할 때는 6개월에서 한 1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치료가 거기서 딱 끝나면은 좋은데 방치가 될 경우에는 우울에 대한 그 증세가 심화되겠죠. 심화되면서 뭐 보통 3년, 5년, 6년. 예를 들어서 아동기부터 우울해지면은 중고까지 하면 대략 10년입니다. 한 10년 동안을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상담한 어떤 분도 대략 한 10년은 우울감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대학 가서부터는 다시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부모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개선되는 증세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치료가 꼭 필요한 그러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20년 동안에 5번, 6번씩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증세들이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좀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정신질환의 첫 단계가 우울증이구나. 그죠? 모든 시작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마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우울증은 왜 오는가? 우리 알았죠? 아까 몇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걸 유전적으로, 사회 심리학적으로 또는
자기가 어떠한 삶 속에서 굉장히 우울증 겪을 만큼의 충격이나 심한 어떤 정신적인 아픔을 겪었거나 할 때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네. 좀 참고하시고 교과서에. 예. 자, 13번 이제 정신분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예. 조증과 정신분열은 뭐냐? 경계를 친다 하면 그 경계가 있잖아요. 보더라인이. 예. 정신과에서는 저 사람 보더라인이 하면 정신병까지 와 있는 상태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에서 미국 들어올 때는 어딜 넘어요?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경 수비대가 항상 총을 들고 있다 사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미국 국경 경비대로부터. 자, 근데 그거 알면서도 다 넘어옵니다. 아, 미국은 좋은 나라니까. 멕시코 우리는 가난해서 여기 있다가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많이 불법으로 이민해 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예. 정신질환도 그런 겁니다. 정신질환도 경계에서 빨리 경계 밑으로 내려가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본인도 이해 못하고 가족도 이해 못하고 주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느 순간 경계를 탁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 분열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분열이라는 걸 좀 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분열이 자 과거에는 분열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고대 중국 또는 인도 또는 뭐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기록을 쭉 찾아보면 옛날 고대 사회도 정신분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만 이름이 분열이란 말을 찾아내지 못하고 고유명사를 쓰지 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60년대 보면 50년대 전쟁이 나고 나면 전쟁 미만들이 너무나 큰 충격 속에서 미쳐버리죠. 그래가지고 머리를 산발해가지고 막 거지처럼 해가지고 헛소리랑 댕기는 경우가 거의 다 정신분열에 속하는 거죠. 맞죠? 네. 자, 정신분열은 이렇게 처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역사에 기인하고 있다. 과거의 충격에 기인하고 있다. 과거의 학대에 기인하고 있다. 과거의 오랫동안의 우울증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놀라운 거는 여기 1856년 모렐이라는 학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치매 환자가 20대에도 발생하는 거 아시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치매는 그 뭐 한 70 넘어서 중반 80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맞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뭐 벌써 80 넘어가면 치매 환자가 거의 한 70% 정도 육박한다 보시면 돼요. 예. 물론 그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60대부터 치료법을 또는 특이하게 이렇게 20대, 30대에서도 50대에서도 치매가 이 디멘샤라 하는 치매가 나오면 그때 빨리 치료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을 검사를 해보면 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빈도가 굉장히 많아. 그 건망증인가? 아닌가? 그 특징이 뭐냐면 건망증은 처음에 그 단어가 기억 안 나거나 어떤 장소가 기억 안 나거나 어떤 사람이 기억 안 나다가 뭐지 그 사람 이름 뭐지? 그때 거기 어디 갔었지? 깜깜해 갑자기. 하얘져. 근데 그것이 아예 기억 안 나면 치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갑자기 탁 기억이 나버려. 장소, 사람 이름.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건망증. 맞죠? 네.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는 굉장히 다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치매는 6개월 정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일주일 동안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6개월을 가는 경우는 치매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MRI 사진 찍고 내 뇌가 어디까지 파괴된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방약을 계속 평생 복용하면 되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치매에 대해서는 거의 90%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약값은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뇌세포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처음은 어디가 파괴되냐면 상층부부터 이렇게 까맣게 바뀌어가요. 그러다 이게 심해진 사람은 내 그 뇌의 중앙까지도 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호도처럼 생겼잖아요. 왜 뇌가 보면 왜 호도 모양처럼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정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요. 근데 이제 치매가 오래된 분들은 까맣게 점점점 파고 들어가서 파괴되어 있는 게 아주. 그러니까 인지를 할 수가 없고 기억을 할 수가 없고 금방 왔다 갔는데도 기억을 못 하고 어제 왔다 갔는데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이 왔다가도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죠. 그런데 옛날 거는 또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왜? 옛날의 기억은 영구 저장소라는 곳에 그러니까 퍼머넌트 메모리 플레이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거는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두 주, 특히 뭐 3일 안에 일어난 걸 전혀 모르면 이거는 100% 치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장해야 돼요. 치매 같은 경우는 심리치료보다 약물 치료를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돕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자, 이게 지금 2006년도의 통계인데 지금 이미 17년 지났죠? 통계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증가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여기 뇌 나오잖아요. 그럼 뇌는 이 그림에 보시면 뇌의 맨 밑에 까맣게 돼 있죠? 까만 부분들. 이런 게 다 지금 파괴된 겁니다. 파괴돼서 그쪽에서는 재생이 안 되는 거죠. 교감계통이든 또는 부교감이든 또는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판단하는 기능 이쪽에 정수리 쪽에 있는 여기는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좀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 자, 여러분 주변에도 치매 있는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는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치매도 심화되면 왜 정신분열과 관계가 있느냐면 치매가 심화되면 분열이 오는 거예요. 뇌가 정상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헛소리도 하고 어떤 분은 내 돈을 저 옆에 있는 저 할망구가 훔쳐갔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세를 보이게 되는데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해요. 또 그 말을 언제 가져갔다고 어저께 몇 시에 가져갔다고 그렇게 말하면 다 믿죠. 처음에는 자식들도 황당하죠. 나중에 보면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화학적으로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사고에 장애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열을 생각하는 모든 연결고리들이 파괴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도 보면 여기 IC 회로도가 초집조 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라도 망가지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인공지능을 만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뇌도
똑같은 거죠. 예,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걸 말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연상 장애가 온다든가 또는 양가 감정, 자폐증 또는 둔마 감정이라는 것은 사고력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또 의욕이 상실되거나 또 주의력이 결핍되거나 또는 어떤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또는 눈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기도 하고 여기 누가 와 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분열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으면요, 무슨 소리 하냐면은 뭐 너희 삼촌이 여기 와 있다. 자꾸 주장을 해가면 어디 삼촌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여기 와 있지 않냐 그래. 그리고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여기 와 있다고 나 자꾸 나 오라 그런다. 들리는 거 실제로 귀에서 분열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치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앰비바런스라고 양가 감정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강의했잖아요. 설명해 드렸죠.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걸 양가 감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데 밥 먹고 나면 다시 또 체중이 또 늘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먹으면 안 돼 하는 거. 먹고 싶어와 먹기 싫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오는 거죠. 사랑하고 싶어 근데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어 두 가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스토커와 범죄하다가 자기 그 여자친구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죠. 최근 뉴스도 나오고 했지만은 그런 경우가 다 그 양가 감정이 극도화되면은 그것이 그런 위험한 범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폐증은 여러분 뭐죠? 자폐증, 저 아이는 자폐증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못 보내잖아요. 어릴 때부터 특수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뇌에서 한 4살, 5살짜리의 지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고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이 일을 하는 기능이 저하가 돼 있어요. 판단의 저하, 행동의 저하, 모든 것들이 저하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자폐증이라고 말하죠. 유전적으로도 뭐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자, 또 정신분열에서 또 연상장애라는 게 있는데 연상장애는 사고 형태의 장애라고 설명하는데 논리성이나 질서 또는 어떤 조직성의 결여 또는 사고를 할 때의 회의감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 현실감이 없습니다. 전혀 현실과 떨어진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죠. 아, 이분이 지금 분열 현상이 있구나. 또 내적 세계에 집착을 합니다. 자기의 세계 속에 푹 빠져 있는 경우죠. 자신만의 논리를 계속 강조한다든가 이런 비현실적인 사고를 계속 하는 분들을 보면 분열에서 자폐적인 사고를 가진 분열이다. 진단명이 달라요. 자폐성을 가진 분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질문이 있나요, 혹시? 분열과 관련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자폐증 분열에서도 이제 자폐적 사고가 이제 있는데 자폐적 사고에도 감정이 굉장히 둔마되어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살인범들 중에 자폐성 둔마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살인을 하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경우를 바로 둔마 감정을 가진 자폐 환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라 중얼거리고 이상한 행동하고 앞에서 오면은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피하는 게.
뭐 거기다 뭐 흉이라도 들고 있다가 갑자기 살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정신분열병에 대해서 이제 발병률을 따진다 그러면은 0.3에서 3.7인데 지금은 0.7에서 거의 한 4.7 이 정도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발병률이. 예.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흔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흔할 수 있는 질병.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버에 우리 한국은 실버들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타이어 에이징 65세를 딱 지나고 나면은 물론 은퇴는 그 전에 이미 진행되죠. 대개 한 50세 중반부터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그때부터 굉장히 어떤 책임감이 많아요. 한국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그 개념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부양. 뭐 자식에 대한 부양, 뭐 다양한 형태의 부양에 대한 게 가능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역할이 상실이 되고 내가 할 일이 없어지고 버리고 지속화된 어떠한 잡이 안 생기게 되면 거기서 바로 우울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울감이 심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실제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네. 그러면서 가는 분들은 이제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런 증세를 배수 방치할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경한 분열이 오는 거죠. 경한 분열. 그런 경우는 가족들은 그렇게 뭐 우리 아빠가 미쳤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술을 드셔서 저런가 보다. 마음이 상심이 저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드리는 게 중요한데 본인이 또 치료하자면 거부를 합니다. 또 놀랍게도. 내가 어때서 나를 그렇게 취급을 해? 그렇죠? 실제로 요양원에 모시겠다 그러면 요양원이라는 개념도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경우도 많아요. 집집마다. 그래서 요양 가면은 본인도 무슨 현대판 고려장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는 심지어 잔소스님도 아니 우리가 모셔야지 왜 요양원에다가 팽개쳐. 그래서 형제끼리도 많은 분란이 생기는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상외로 여성 같은 경우는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심각성이 있죠. 한참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원인은 생물학적인 요소들 때문에 온다고도 보는 거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략 이제 원인은 유전적인 것 또는 신경 해부작적으로 신경 쪽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이런 정신분열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CT나 MRI 같은 통해서 뇌 구조를 갖다가 분석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뇌가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치매도 발생하고 또는 뇌피질이나 대뇌가 위축이 되면 작아지죠. 그러니까 뇌의 그람수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머리 무게는 거의 수박 한 통 무게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한 5kg에서 한 5.5kg 성인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뇌가 점점점 망가지면서 뇌가 짜그러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뇌에 좋은 영양제 같은 것도 복용하는 것도 좋고, 예. 또는 이제 우리 뇌에 필요한 영양제를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예. 자, 특히 이제 그 도파민이 너무 과다해도 문제가 되고 도파민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과다하면 조증 환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신경계가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계속 흥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도파민 수치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우울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뭐 만사가 귀찮고 뭐 이러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파민을 적당히 복용을 하면은 굉장히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기분이 저하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 그리고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도파민이 덜 나오게끔 또 약물 복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신과를 가시면, 신경외과를 가시면 대개가 의사들은 그냥 약 복용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주 목적이 약 처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문 상담 치료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이 이제 심리 상담 치료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와 함께 협력하며 하는 거예요. 신경계통이 이상이 있으면 의사의 또 처방이 필요한 거고, 심리적으로 당한 고통이나 영적인 치료가 필요하면은 이거는 영적 치료, 심리 치료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복합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 호르몬 계통의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고. 예. 어쨌든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호르몬들은 아주 굉장히 사람의 사고 영역과 뇌의 활동에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세 가지는. 예. 이 호르몬들이 세 가지 부족하면 괜히 불안해지고 의욕이 저하되고 스트레스가 갑자기 늘어나고 의욕이 상실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좀 전문적인 글들을 좀 올렸기 때문에 이거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 하고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럼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해 볼 때는 이제 닥터 프로이드는 이것을 뭐라고 했죠? 자아 기능의 결함 때문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신적인 내적 갈등이 지소가 될 때에 정신분열이 온다. 예. 맞죠? 내적인 갈등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 안에서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 마음에서. 그러면 그것이 불안, 분노 또는 염려, 다양한 형태의 감정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죠. 컴프렉션. 갈등이 오니까 좌절해지는 거고, 좌절감과 갈등감을 계속 느끼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고, 우울감이 심화되니까 결국은 조증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분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프로이드는 설명을 했습니다. 치료하는 방법들은 결국은 이제 대략 종합을 해보면은 많은 치료법이 있어요. 정신 분열 치료하는 방법, 또는 분노가 너무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우울증이 너무 심한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또는 과대 망상이 있는 사람, 망상장애라고 그러죠. 망상장애. 또는 과도한 자신감이 넘쳐서 세상을 다 자신이 할 것 같아. 그것도 뭐예요? 이런 사회적인 행동망상.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일 벌렸다 그러면 이제 다 망치는 겁니다. 사업도 망치고, 일 했다는 거, 하는 것마다 다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을 분류를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치료법을 가지고 상담자, 치료사와 그리고 환자가 함께 하나가 돼서 노력을 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돼요. 쭉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신뢰관계를 가지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치료를 받을까요? 치료를 거부하게 되죠. 그건 해봐야 낫지도 않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암이란 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경악하고 놀라죠. 그리고 암 소리만 나와도 그냥, 나는 끝났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암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이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사망률이 높은 게 우울증이에요. 암은 우울증하고 다른 문제죠. 암이 걸려서 우울증이 와서 그래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나 암에 걸렸구나. 절망해버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차라리 그냥 민폐끼 지지 말고 죽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정신적인 데서 오는 겁니다. 디스오더에서. 네. 암 자체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암에 대한 충격과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힘이 들어. 그래가지고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니까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고 항암 치료를 계속 해대도 낫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된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겐 우리가 이 믿음을 넣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자신감을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요즘은 그 암 치료가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그 암 부위만 정확하게 제거하는 치료법이 이제는 대중화됐어요, 이미. 그 옛날처럼 막 쫙 해가지고 막 대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마취시키고 누워있으면 끝난 거예요, 벌써. 한잠 자고 나면 그 정확하게 그 타켓을 파괴시킵니다. 집중 치료를. 그래서 집중 치료를 해가지고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는 이제 그 단계까지 가 있는 거근데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은 처음부터 발생했던 그 원인을 숨기고 계속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계속 번지는 겁니다. 안에서. 그 마음의 분노감도 자라나고 우울감도 자라나고 고통도 자라나고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디스올더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면역을 저하시키고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만들 수 있다. 그 스트레스 의사들은 거기가 암 걸릴 원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를 뽑아요.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암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암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라는 말은 뭐예요? 정신적으로 디스오더가 생겼다. 정신세계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됐다는 거죠. 언더 스트레스란 말. 예.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계속 되니까 여기서 질병도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치료하는 방법을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의사들처럼. 매일매일 자기와의 대화를 하면은 거의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는 참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그런 일로 실망할 거 없어.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 이렇게 서로 1인칭을 쓰면서 또 2인칭을 쓰면서 나는, 너는 그거 다 자신을 보고 하는 얘기죠. 나는, 너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나에게 자부심, 강한 믿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너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실제로 I'm so happy man.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언해피하게 행복하지 못한 감정 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아? 이렇게 나를 자꾸만 긍정적으로 행복한 쪽으로 행복의 바다로 자꾸 나를 끌어가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주 쉬운 치료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지행동치료예요, 실제로. 이 방식이. 예. 그래서 이 방식을 자꾸만 우리가 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이유도 뭐겠어요? 하나님께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근데 내가 말할 땐 잘 들리죠.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말하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기독교 이런 서적 가면은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해가지고 그런 책도 간혹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깊은 영적 세계를 들어가면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죠. 감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스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상태. 성령이 내주하지만 성령이 강하게 나한테 찾아오실 때 그때는 암이고 정신병이고 인간의 모든 병이 다 함정에 나버려요. 그래서 그건 최고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최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사모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처럼 치유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절대적 믿음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순간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죠. 온몸의 모든 치유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초자연적 치유라고 말하죠. 그렇죠? 슈퍼 내추럴 힐링이라고 그래요. 초자연이란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한 병든 심령이나 육체의 병든 환자가 섰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낫기를 원하나이다. 절대 믿음을 보였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낫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치유에 대한 기적들이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면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 5장 6장이라든가, 그죠? 또는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평생 의사들한테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순간에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절대 믿음과 절대적인 갈망인 거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저는 그 치유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내가 꼭 묻는 것이 뭐냐면 집사님 또는 권사님, 장로님께서 꼭 낫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세요. 딱 그 말이에요. 왜? 자신의 갈망이 간절해야 돼요. 그렇죠? 혈류병 거인 여인이 12년 동안 그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의원에 찾아가도 회복이 없고 수많은 돈을 써도 안 낫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쑥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님께 가서 뒷자락을 몰래 만졌잖아요. 만지는 순간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께서 아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 옷자락을 손잡은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이건 기적을 낳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니까. 왜 그런 기록이 있을까요? 말씀이. 그 한 여인에게만 치유가 됐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수많은 환자들에게는. 그렇죠? 누구나 절대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낳는다는 것.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심리치료에는 정신적 치료 방법이 이렇게 있고, 다양한 형태 인지치료부터 시작해서 상상치료, 최면치료, 또는 행동치료, 행동수정치료, 또는 어떤 척도가 높아지면 계속 그것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훈련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안 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아마 내가 볼 땐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영육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가 중요한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타치해주면은, 말씀을 주시면 나한테. 그죠?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리고 백부장에게도 제 하인의 종이 다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도 제발 저희 집에 가서 고쳐주소서 할 때 이미 나았느니라. 그걸 믿고 갔더니 이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이 말씀한 그 순간이 나버렸죠.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더 이상 성경은 성경이 될 수가 없죠. 기적이 계속 현재 진행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기독교 상담은 일반 심리치료와 달라요. 심리치료와 플러스 절대적인 하나님의 치료를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이 우리가 바라야 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의 세계도 이해하고, 영적의 세계도 이해하고, 성경의 세계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 세계도 이해하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14번은 정신분열병의 이제 임상, 양상, 유형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시간이 27분이니까 3시 이제 30분에 끝나게 되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울증에 대한 증상, 원인, 치료, 그 다음에 조증에 대한 문제, 우울증이 발전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조증이 돼서 정신분열로 간다는 것. 그리고 정신분열이 가게 되니까 정신분열에도 뭐 자폐성을 가진 정신분열도 있고 치매성의 정신분열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분화가 돼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심리적 치료 플러스 하나님의 치유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지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정말 간절히 정말 그 갈망스러운 사람들은 내 병만 고쳐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믿어.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죽을 병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고 나니까 그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라 그랬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죠. 예수님께로.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예수님 따라만 가면 내 병도 나을 건 뻔하다. 이렇게 딱 마음이 딱 정해지니까 항상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사람들,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병들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죠?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따라갔던 거 아닙니까? 또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구원을 갈망하고 천국을 갈망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심리적인 고통, 아픔들을 치유를 받고 또 성령께서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카운셀이라는 말은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컴포로란 말이에요.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던가요? 아닙니다. 부부래도 못해요. 그 깊은 속에 있는 아픔을 어떻게 다 위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깊은 거일수록.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아픔일수록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각각 놓는 거예요. 각각. 그 아픔을 다 이해 못하니까 서로.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체유를 하신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 때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죄를 치유하게 오신 거죠. 그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양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속죄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있어야 용서를 받았잖아요. 꼭 제물이 필요했었죠. 지금은 제물이 필요 없어요.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이 필요 없죠. 비둘기나. 대신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를 산제사로 나를 번제로 드리는 게 예배죠. 항상. 예배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를 드릴 때 받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게 이게 성경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담 치료 교실은 영적인 치료, 하나님의 치료, 또 심리적인 치료 이런 것을 다 같이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그러한 영혼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다리가 되는 우리 심리 키르교실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도 의미가 있고 또 이 자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장로님 기도로 오늘 한번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심리 상담 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